삼성장학생은 사실이 아닙니다. 1000%.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나라. 그건 캐치프레이즈인데? 네, 좀 추상적인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G7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에서도 세계 인류의 나라. 국가도 잘 사는데 지금 국민이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국민도 잘 사는 나라. 체제는 두 개지만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 이게 한미 FTA에 숨어 있는 우리의 결정적인 전략이에요. 아,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거 혹시 어디 가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감독님 이거 단독 이거 꼭 따주시고. 한 김경수 지사를 한 10번 만났거든요. 오. 만나서 하나 최종적으로 재판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재판이 잘 되더라도 한 번 더 도지사를 나가겠다라고 하고. 그 얘기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나가시겠다는 생각보다는 너 나가라라는 걸 하셨다는 뜻이 그럼요. 같은데. 아. 그리고 서울 시내 이미 건폐율 9% 미만의 건물이 44개나 돼요. 오. 그리고 폐교되는 건물이 지금 부산시만 해도 몇십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위치가 다 좋고 어르신도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이거를 활용하면 대박. 좋아요를 눌러야 별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눌러줘서 별이 되는 나라를 좀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재형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돋보기 프레지던트의 특별 기획,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이광재 의원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저는 KFC고요. 우리 저쪽에 평소에 보시던 이나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광재형 이광재입니다. 아니 근데 보는 사람들이 뭐 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요새는 그게 제 닉네임입니다. 아, 닉네임. 그러니까 좀 그러면 오늘도 하다가 필요하면 광재형 그래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예. 그게 영광이죠,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광재 형. 형. 요새 형 많이 하거든요. 광재 형. 아, 그렇게 언니들은 옹. 아, 요즘엔 그래요? 네, 아, 언니들은 옹. 오늘 어쨌든 90년대 91년생 청년을 모신 이유가 있으니까 네. 오늘 이광재 의원께서 지난번에 그 출마 기자회견 하실 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뒤에 배경과 그 리모컨을 들고 스티브 잡스가 연상되는.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출마 선언은 처음 봐서 제가 좀 더 잘생겼죠, 스티브 잡스가. 웃기시려고 엄청 노력은 하시는데 자, 이제 슬슬 몸을 풀고 목도 풀고 생각도 풀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돌발 질문을 좀 금방금방 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해하는 또는 언론 SNS에서 제일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십니까? 삼성 장학생이요? 네. 아이고 뭐 제가 이걸 어떻게 꺼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 장학생은 사실이 아닙니다. 1000%. 아, 1000%.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의미에서 기업으로부터 정치인이 도를 받았다는 의미의 장학생이라면 저는 100% 1000% 뭐 10만 프로 아니라고 믿고, 근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가 있지 않느냐 네. 하는 그거의 반로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생각도 한편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을? 노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대선 자금에 삼성 자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수위 시절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뭘 했으면 좋겠는가 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사실 저도 잘 안 읽어봤는데 전체 인수위원한테 나눠준 게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삼성 장학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돼서 퍼지게 된 거고, 네. 한미 FTA 한 것도 삼성이 한 거다. 이라크 파병도 삼성이 한 거다라는 루머가 많았는데 그거는
전혀 또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루머가 사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삼성이 잘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사실 한미 FTA를 지금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진보 개혁 진영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잖아요. 네, 뭐 네. 거의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은 제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FTA 하면 다음에면 우리나라 다 망하고 뭐 거덜나도 다 거지가 되고 네. 농촌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결과는 어땠나? 네. 정반대였죠? 그렇죠. 예. 그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이게 비사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 없이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어요. 미국 없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보고서를 각자 써가지고 오세요. 양쪽 아. 모두 써가지고 왔어요. 결론은 미국과 잘 지내야 되겠구나. 아 결론은 그렇게 되셨어요. 네. 그게 언제쯤이죠? 그러면 2003년도 일입니다. 2003년. 잘 지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예. 여태까지 그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말고 네네. 뭔가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한미 FTA가 추진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첫 번째 예. 이거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이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 네. 그 자주국방 자주. 이게 이제 하나가 딱 나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뭔가 한미 동맹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뭔가 의미 있게 하는 건 없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라크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을 보내지 말자. 이게 이제 전투병을 보내지 않는 파병. 그럼 그 당시 미국은 전투병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맹은 존중하되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관철시키자. 네, 그게 그래서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는 파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한미 동맹을 위해서 결국은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네. 이제 우리 군 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파병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실시간으로 뭐냐면 이걸 미국이 알려주는 거예요. 간첩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냐 라고 크게 역정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한미동맹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이렇게 네. 해서 뭔가 경제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미 FTA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됐죠. 하나는 자주국방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예. 그다음 우리 용산 미군기지가 결국 반환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20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 꿈이 이제 미사일 지침 문제가 해결된 그렇죠. 거죠. 예. 20년 걸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 문제가 하나가 된 거고 한미 FTA는 거기에 숨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전 세계 무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남북한 FTA를 해서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FTA를 하게 되면 네. 북한에서 만든 거는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도 굉장히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FTA 문안에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외에 이외에 미국과의 협의에 이르르면 예. 거기를 그 소위 자유무역지대, 그러니까 역의 가공 지역으로 인정한다. 예. 그래서 FTA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 요 조항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에서 만든 게 혜택을 받는 거고 나중에는 북한 전역으로 그러면 체제는 두 개지만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 이게 한미 FTA에 숨어 있는 우리의 결정적인 전략이에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이거 혹시 어디 가서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감독님 이거 단독 이거 꼭 따주시고 드디어 프레지던트 TV에서 이광재 후보가 비사를 알려줬다 이렇게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이제 과거 얘기만 하고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의 미래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오늘 제가 우리 젊은 여성 청년을 모시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요즘에 청년 문제가 핫하거든요. 그래서 핫하죠.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좀 즉답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MZ 세대는 이제 또 간편하고 간결하고
또 이제 재미있고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간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 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3일 동안 해도 안 되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나라. 그건 캐치프레이즈인데. 네, 좀 추상적인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G7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에서도 세계 1위인 나라. 국가도 잘 사는데 지금 국민이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국민도 잘 사는 나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열 없이 정말 통합을 이룬 나라. 네. 그래서 G7에서 G3가 돼서 정말 당당하게 사는 나라. 이것이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엔 뭐가 된다는 거야? 네.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별이 되는 나라입니다. 오. 실적이죠? 약간 정치인 같지 않은 무슨 뭔가. 왜 별이냐? 예. 김정인 대표의 별이 아니고 예. 왜 별이냐? 예. 방탄소년단에 보면 소우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주다. 네. 근데 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는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별이 되잖아요. 아. 우리가 노민호 선생님 TV도 많이 봐야 그렇죠. 별이 되시고, 그럼요. 그죠? 예. 방탄소년도 많이 봐야 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서로 비춰주면서 서로를 키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별이 되는 나라. 이게 저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적이죠? 인문학도로서 좋았습니다. 인문학도로서 저거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요새 새로운 또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또 새로운 돌풍 불고 있는데 36세 당대표가 탄생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38세에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거든요. 오. 우리는 20년 만에 한 거를 국민의힘은 이제 20년 뒤에 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다. 정치판을 또 뒤집어 엎는 거죠. 새로. 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 예. 없는다는 20년 전에 네. 이인재 대소론이 부르니까 네. 전부 굴러가 줄을 섰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만 있었죠. 예. 그걸 정예부대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1%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예. 그러고 나니까 제가 38살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문재인 민정수석 50살, 아. 이해찬 국무총리 52살, 음. 유시민 장관 40대, 네. 이창동 장관 40대, 강금실 장관 40대.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분이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한 거죠. 아. 다시 한번 또 대세론이라고 몰려가고 있을 때 글로 다 가면 우리가 다시 또 싹싹 쓸어가지고 정치혁명을 이뤄가지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린 시대에 맞는 기후변화를 이겨내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만들어가지고 네. 또 새로운 경제 주체를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또 한번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봉화의 깃발을 들고 후보는 아니고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렇군요. 정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의 바람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면 어쨌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뭐 또는 야 이 늑다리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한 표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저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2030이 2030, 40 네.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거 맞아요. 이 386이라는 게 사실 50대, 6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시대 교체예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이는 젊은데 꼰대면은 그건 사실은 옛날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나이가 많더라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으면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무슨 시대를 교체하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우리가 오는 건 이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시대가 온다. 여태까지는 산업화는 그 자체가 목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힘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성장에 반대하면 너 빨갱이지. 예. 이렇게 된 거죠. 민주화도 중요한데 민주화가 또 목표가 되다 보니까 너 적폐구나. 이렇게 된. 그래서 51대 49의 민주주의인데
이제 이게 49도 소중하게 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 때가 됐다. 사회 인식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세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아니 굉장히 저는 비슷한. 젊으신 건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사실 지난 10년을 네. 우리 정치가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0년을 노무현의 윤식의 정치를 한 10년 해왔다고 봐요. 사실 10년간 민주당은 2012년 대선을 빼고는 거의 모든 선거에서 예상치 않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압도적으로 이겼고 2012년 지방선거로부터 작년 선거까지. 근데 뭘 잘해도 됐지? 도대체 뭘 시대를 견인하고 우리 사회를 뭔가 혁신시켰지? 생각해보면 하나도 한 건 없는데 매일 5월만 되면 가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뭘 사회를 바꾸겠다, 혁신을 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지금 표현하신 시대 교체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윤 시대가 끝났구나. 더 이상 봐주지 않겠구나 국민들이. 너 앞으로 노무현이란 이름으로 봐주지 않을 거야 너네. 너네 실력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돼. 라는 시기가 오지 않았냐 하는 저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광재 의원님 본인은 실력 있다? 없다? 단순하게 한번. 저는 그 G5에서 G3로 만드는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미래를 보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키는 데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노 대통령의 가슴 아픈 시간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보셨죠. 그거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는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이 살기가 힘든 거는 지금 국가가 쌓아놓은 돈이 국민연금, 교원공제해, 군인공제 쌓아놓은 돈이 1970조 원이에요. 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 우리가 집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이제는 국가가 잘 살게 되면 국민도 잘 살게 만드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국민 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거를 지표를 만들어서 예.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장관부터 저기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네. 점수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0등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아니 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거? 아니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연봉 올라가죠. 네. 송가인은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네. 유명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실적으로 평가받자. 네 편 내 편 다 필요 없다. 실력이 중요하다. 예. 그렇지 않아요? 실력은 말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네. 일자리가 지난번 150등에서 올해는 190등이네. 250등이거든요. 그럼 집에 가는 거죠. 지난번에 260등이었는데 노래 200등. 네. 150등.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치 개혁이다. 이거를 안 해놓으면 도대체 모든 기업인은 매출, 이익, CSR로 다 평가받는데 뭘로 정치인이 평가받는? 정치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가장 강력하게. 이건 왜 제가 하게 됐냐? 예. 청와대도 있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도지사도 해봤고 더 중요한 건 9년 동안 바깥에 있어 보니까 정치인이 말 안 대로 됐으면 대한민국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세계가 다 그래요. 사실 정치인들을 그게 보면. 그래서 전 세계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도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1%가 99%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면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잠깐 5분 동안 제가 약간 홀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네. 돈 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220조 원을 돈을 썼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알죠. 예. 우리가 근데 자살률 1위고 저출산 0.8 전 세계 최하위예요. 예. 돈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부처에 저출산 고령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재부는 예산을 세우고 아까 했던 국민행복지표를 만드는 그 부서와 통계청, 국가재정정보원 이걸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돈 쓰는 걸 일일이 감시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검사하고 검사한 게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 부서를 하나를 만들어야만 그러면은 이 부서가 있으면 돈이 절대로 헛되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생활할 때 보니까 저기 강 건너야 땅이 있는데 땅값보다 다리값이 비싼 거 수두룩만 다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국민의 혈세는 혈세답게 쓰는. 그래서 기재부의 시대는 끝난다. 예산 편성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평가 부서를 지표로 한다. 이제 회사처럼 대시보드를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쫙쫙 점수가 나오면요 정치인들이 싸울 여가가 없어요. 응? 그리고 어디 가서 폭탄주 만들면서 조직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매년 평가되고 그렇게 만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그 백악관의 백악관 대통령 집행위원회 그 개념, 예산 집행위원회 개념으로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참 멋진 생각을 했는데 네. 증거 기반의 위원회,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쓰고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거를 백악관의 증거 기반 위원회 같은 거긴 여당 야당도 들어갑니다. 위원회. 네. 우리 대한민국에 맨날 국가 부채가 야당이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여당이 되면 국가 부채가 문제가 없고 이런 거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돈을 쓰는 나라를 만들면 그러면 돈도 정확하게 목적대로 쓰고 정치인들이 평가받으면 이게 저는 가장 강력한 정치 개혁이다. 혁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나 씨가 뭐 MZ 세대 한번 질문 아까 하신다 이제 그래서 다시 예.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정말 홀렸었어요. 이준석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변화와 기재부까지 별이 됐다가 기재부까지 갔다가 갔었어요. 예. 원래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야.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MZ 세대가 요새 또 민주당에 굉장히 큰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는 도대체 일자리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두 번째는 집 살 기회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기회도 없다. 이 기회가 없든. 네. 그런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아니 이게 반칙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내 기회를 뺏어가네. 응? 그런데 옆에 민주당을 딱 보니까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게 거꾸로 가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MZ세대의 키워드는 공정이 가장 큰 키워드인데요.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 투명지수하고도 일치하는데요. 신뢰지수하고도. 네네. 우리가 신뢰지수가 OECD 최하위예요. 아. 그러니까 신뢰지수가 우리가 20, 30대뿐만 신뢰지수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맞죠. 그 사실 위아래서 우리가 그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해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동 폭력. 애들이 그 맡겨도 불안하잖아요. 부모가. 네. 학교 가면은 애들이 두들겨 맞는 학교 폭력이 방치되고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족 간의 유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부모가 뭐냐면 자식들을 막 죽이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도 이 노후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20대가 보는 이 공정은 더군다나 젊은 세대는 더 날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이 그 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저는 첫 번째 길은 기회를 만드는 건데 그 기회의 가장 큰 기회는 결국은 일할 기회입니다. 일할 기회. 만약에 일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요새 사실 시험 보면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합격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남성 여성 다 합격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학점 한 1.5 받아도 막 세 군데씩 합격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일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만드는 건 결국은 창업 국가로 가는 거다. 기술혁명. 그래서 대규모 창업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두 가지 문제 있죠. 그 투자는 누가 하나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투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사내유보금. 한 1,000조 원쯤 돼요. 근데 이거를 좀 기업한테 좀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일자리하고 세금을 확실하게 내라. 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그 기회라고 하면 집살 기회는 국민연금 등 모아놓은 1,970조 원을 네. 집에 투자를 하자. 집에 투자를 하면 이거 사라지는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서 좀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집 문제 얘기도 지금 나오셨고 아이들의 일자리, 우리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라면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후보에게는 표를 줄 거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예. 같아요. 20, 30대를 우리 편으로 같이 생각하는구나. 그 느낌. 같이 바꾸려고 노력하는구나.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이 튀어야 여론조사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을 공격하세요. 아, 난 그런 건 못하는데. 난 사람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러는 거 못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있대. 뭐냐면 돈 준다고 얘기하래. 20, 30대한테. 저도 사실 그 유혹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20대한테 전부 이렇게 한 50만 원씩 주면 한 40조 원 정도 들어요. 네네. 근데 또 2030이 힘든 게 돌봄이 힘들잖아요. 결혼하면. 근데 0세부터 5세까지 우리 국가가 다 책임지면 17조 원 들어요. 17조 원. 그러면은 50조, 17조, 67조 정도. 예. 그 정도 들죠. 그럼 또 한쪽에는 학비를 좀 면제해 주는 게 어떻겠냐. 또 학비를 면제할까 하니까 또 그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 16조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국가 이거 내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표를 얻어볼까 해가지고 이걸 또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20대의 반응은 돈 주는 거 좋은데 계속 줄 수 있어요? 그거 근데 그 돈 주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 달라는 거다. 단순히 돈이 아니다. 예.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좀 떳떳하게 받게 해줘라.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거 나중에 우리 빚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빚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돈도 아닌데 막 돈 준다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빚져 갖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 있다. 생각이 그거예요. 국민연금 우린 못 받아. 이 생각이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점점 우리 국민연금 없어지는 거네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또 국회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다라고 해서 돈을 쓰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오히려 지금 저는 20, 30대한테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 주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네. 대신 나라를 좀 새로 만들자 우리가 나라를. 같이 만드는 파트너고 사실 20, 30대가 제 자식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이 세로. 이 자식이 잘 돼야 내가 노후가 편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거는 우리 60세, 70세 이상 정말 노인들 가난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서 국가를 함께 해나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좋은데요. 표가 잘 안 생길 거예요. 도자질에서 그러시던데. 네. 그런데 나는 이게 정치의 정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같이 생각하는 청년들도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노인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청년 복지보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노인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네. 또 생각할 수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 노인 복지 부분이 지금 점점 더 부양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100명이 20명을 부양하는데 10년 뒤엔 40명을 부양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그럼 20대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할 기회와 집을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래야 우리가 세대 간 연대가 되고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훌륭하세요. 오늘 아주 평소에 제가 못 보던 굉장히 자유로운 이 진행을 잘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프레지던트 TV가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좀 단순한 얘기를 좀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나 출마할래, 대선에 출마할래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그 뜸을 이렇게 들이세요. 언제 결정을 했냐면요. 네, 고심을 많이 하다가 네. 그 한 김경수 지사를 한 10번 만났거든요. 오. 10번 만나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재판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재판이 잘 되더라도 한 번 더 도지사를 나가겠다라고 하고 그 얘기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나가시겠다는 생각보다는 너 나가라라는 걸 하셨다는 뜻이 그럼요. 같은데. 저는 네. 처음에 제가 그 김경수 지사 도지사 됐을 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들어올 때 제가 신원 보증인이었어요. 김경수 지사. 네. 그리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일단은 차분하고 균형 감각이 있어요. 국가는 이 안정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굉장히 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회의할 때 보면 정말 칼날 같다고요. 막 격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회의하고 진행하는 거 보면 그 냉정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경수가 굉장히 냉정하고 그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 창원의 스마트 공단 하는 거 보면은 독일하고 협력해서 하고 네. 거제도의 그 국가 관광단지 만드는 거 보면은 전 세계에 그 저기 오픈을 해가지고 스위스 사람이 개념 설계를 했는데 설계도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앞다퉈 들어오는 그래서 국제적인 어차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도 열심히 돕고 했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사이인데 우리가 서로 믿는 네.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제 저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작년 가을부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죠. 이거 오늘 이 방송 대박입니다. 지금 막 그래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하고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네. 그러면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사모님 말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결심을 얘기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부모님한테. 오, 의외다. 제 생각엔 보좌진들하고 얘기했을 거거나 뭐 아니면 뭐 평소 멘토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부모님께서. 아무 말씀 안 했었죠. 정신 나갔구나 이런 표정이셨나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제가 꿈이 크다는 건 우리 부모는 일찍부터 알아요. 제가 그 감옥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큰 절하고 제가 조만간 감옥을 갈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드렸는데 정말 두 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울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딱 아들을 딱 알아보셨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집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찌감치 그랬거든요. 그 나는 정도전처럼 살고 나중에 이성계처럼 살 거다. 나는 나의 세계를 갖는다. 자, 최근에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파트와 그러니까 주거와 학교를 예. 결합하는 형태의 네, 아이디어를 네. 내셨어요. 네네. 어떤 걸 보고 처음에 그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그 원주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데 네네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들 학교 문제예요. 네. 그리고 돌봄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분. 네. 이 돌봄 문제, 학교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라고 해서 제가 많은 학교를 가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초등학교가 오후 3시면 비는데 이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막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조기 축구하러 가도 또 돈 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민병두 의원을 만났는데 아 지난번에 병두형, 네. 광재형 뭐 이거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거 학교 이런 초등학교 이런 데다가 이거를 주상복합이 아니고 주교 예.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돌봄 어린이집 거다가 동네 보면은 복지관도 따로 있고 체육시설도 다 네. 따로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쫙 해놓으면 유학교까지 같이 해놓으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거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돌봄 문제가 쉬워지고 공부가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학교 땅값이잖아요. 국가가 갖고 있는 땅값이니까 더군다나 이 학교 주변은 정화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이미 건폐율 9% 미만의 건물이 44개나 돼요. 오. 그리고 폐교되는 건물이 지금 부산시만 해도 몇십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위치가 다 좋고 어르신도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이거를 활용하면 대박. 아마 근데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폐교된 것부터 해야 되겠죠. 네네. 이제 폐교된 것부터 이제 하면 괜찮네. 라는 게 하게 되면 이제 신설 학교가 또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파트에 들어온 애들이 학교를 올 거니까 폐교가 아니라 그냥 신설이 그렇죠. 되는 거네. 그렇게 들어오면은 일단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 굉장히 편해지는 거잖아요. 시큐리티 문제도 애들이 학교 폭력을 뭐 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다 동네 사람들인데. 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번 일본이 지금 많이 하죠 이거. 예. 제가 뭘 봤냐면 저는 그것도 봤지만 그 요양원이 아파트 안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5층까지 요양원. 그 이상은 아파트야. 그러니까 퇴근해서 우리 엄마 잘 계신가 보고 올라가서 집에 가서 요리해가지고 어머니 드시라고 갖고 내려와서 어머니 먹여드리고 아니면 생일날은 모시고 올라가서 잠깐 식사드리고 왜냐하면 실제 케어는 이제 자식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네. 전문 요양 인력들이 전문 케어를 하고 모시고 올라가서 식사드리고 또 내려서 주무시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전문 인력. 제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이디어 값으로 꼭 나중에 수완장 사주셔야 됩니다. 이게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그럼 중학교까지는 살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학교가 우리가 앞으로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집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대학 부지에다가 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집 문제가 해결되면서 공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걸 대학 도시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또 대학교도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옆에 충남대학 이런 데다가 하고 네. 전남대학교 이런 데는 한전이 있으니까 전기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가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건강과 관련된 거. 진주는 진주 경상대학은 토지주택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 건축 이런 과가 이제 기업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교육, 지방 대학까지. 그렇죠. 지방을 아. 살리는 것까지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조금 작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요양원은 사실 들어가면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가 사실 자식들도 미안하고 예. 또 국가는 그 1인당 50만 원, 60만 원 또 돈을 지원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을 대학교에 모셔오면 그러면 사실 대학교 건물이 있고 그러면 상당히 쾌적한 삶이 있는 거죠. 좀 전에 마치 아파트하고 요양원이 붙어 있듯이 네, 네. 그러면은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노후도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제 대학교가 팔고 나갈 수 있도록 국가한테 그렇게 해 나가면 저는 훨씬 더 우리가 은퇴자들도 생활하기가 편한 거죠. 요양원뿐만 아니고 은퇴자들도 가면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 네. 노후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은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좋겠다. 아, 그게 대학 도시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날 PT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더 쉽게 간단하게 오늘 같이 오늘은 지난번 설명하신 것보다 뭐 한 3배 이상은 편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지지들을 올려야 하니까. 까면 깔수록 새로운. 아, 예, 오늘 아주 이 프레지던트 TV가 제가 항상 광고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방송을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 나온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좌진께 협박을 했죠. 잘 봐라. 이걸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안 나온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나오진 않는다. 이게 항상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박영진 의원도 나오셨고 오늘 두 번째로 또 이광재 의원 나오셨어요. 네, 네. 최문순 지사께서도 나오셔야 될 텐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대시기가 싫은 것 같아. 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광재 의원님 모시고 경고성 멘트를 한번 날리면서 자 지난번 PT 출마 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야 신선하다. 와 이광재가 이렇게 준비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연습하신 겁니까? 밤 한 10시쯤 가가지고 한 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하고 그리고 갔죠 집에. 집에 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시 한 10분까지 원고 마지막 고치고 그리고 잤죠. 그러면 그 전날 딱 하신 거예요? 네. 며칠을 한 게 아니고? 예. 오 저는 야 저거 한 일주일은 연습했겠다 그렇게 싶었는데 그럼 더 잘했겠죠.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좀 아쉽다 어떻습니까?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사실은 그게 원래 써놓기는 원고지 훨씬 한 40분 분량 정도를 좀 더 지금처럼 대학 도시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했는데 그건 너무 긴 시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짧다 보니까 좀 아쉬웠죠. 저는 국민의힘 경선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이런 변화 또는 다음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첫 스타트를 딱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신선하게 봤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게 아니라 큰 흐름으로 아까 말하면 세계의 미래와 만나는 대한민국라고 하셨잖아요. 요 가운데 들어갈 도구로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깔았어. 그리고 내가 갈 길은 여기야.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할 거냐. 요 말씀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문제는 정치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엄청 오늘 평소보다 아주 굉장히 잘하시네. 제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대세돈으로 한쪽으로 많이 쏠려가야 돼요. 그래야 딱 이렇게 남아서. 그러니까 정예병력만 남아서. 네. 예. 지금 저 보좌진 쪽에서요. 네. 컷오프나 생각하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컷오프 통과하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네. 정치혁명 아까 같은 그 국민 행복이 정치인의 그 성적표가 되는 게 하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디지털 국회인데요.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해도 별로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디지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 핀란드 의회처럼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 이상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정책 제안을 한 국민들이 만약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인센티브도 주고 좋은 정책이면 우리가 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천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발굴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사이버 정부를 만든다. 이런 사이버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 게 인허가 과정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사이버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AI랑 붙여 놓으면 서류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사이버 정보하고 이 정부하고 일하는 걸 서로 경쟁하게 해 놓으면 이 정부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료 사회의 문제를 약간 좀 짚는 것 같으시는데. 이 관료 사회는 정권이 바뀔수록 자기들 승진이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고 유능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 그래서
사이버 정부를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는 거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정부는 훨씬 유능하고 강력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지금 어차피 정치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연정까지 제안하시면서 선거구제 이 변화하자, 바꾸자. 근데 아직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제안하신 걸로 따지면 한 15년 넘는 기간인데 아직 국회에서는 그 당시에 대연정까지 제안하면서 했던 선거구제 개편 또는 선거법 개정 이게 전혀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노무현의 적자라는 어떤 타이틀에 맞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고심을 어떻게 푸실 생각이신지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개헌도 있고 선거법 개정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먼저 선거법 개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저 김부겸 장관 이런 분들이 대구에서 떨어지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대선 후보한테 찍히면 출마도 못해. 유승민 장관 같은 사람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면 어디든지 당선될 수 있는 걸 일단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개헌은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리한테 내치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지금은 대통령부가 있잖아요. 대통령 경제수석이 경제부처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예. 문화비서관이 문화부 장관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부처가 두 개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이 두 개의 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이제 총리한테 몰아줘야 된다. 몰아줘야 되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야 되고 이 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하게 하나.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의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운 쪽으로 저는 가는 그게 좋다고 해요. 권력을 나눌수록 저는 대통령이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의 본질은 보이는 걸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치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안 보이는 걸 모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모으려면 결국 많이 나눠질 때 많이 모이는 거죠. 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권력이 아니고 권위로 통치하는 최후의 조정자가 저는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여야 정당 싸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국가적 과제만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지금은 180석이기 때문에 굳이 연정은 필요 없죠. 다만 협치 정부는 필요할 수 있죠. 제가 조정훈 의원하고 양극화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가 조정훈 장관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이 중요하면 그린 뉴딜의 전문가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치 정부를 우리가 자꾸 해나가야 된다. 51대 49, 49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옛날에 주장했던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그 내각의 반이라도 내줄 테니 제발 좀 합의해달라 이렇게 제안하셨던 그렇죠. 것이 아직도 사실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럴 거야. 야 180석 찍어줬는데 뭐 하는 거야? 일을 안 해. 일을 했잖아요. 네. 화끈하게 3번 하고 나니까 지지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180석이라고 막 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처음에 네.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었죠. 그거에 180석을 대해서는 이제 줬는데. 말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해결했을 때보다 국민들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 당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당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같은 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국가 전체로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뭐 예컨대 사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대통령 선거 전이나 총선 전에 예. 여야가 같은 공약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네. 아. 아니 자꾸 선거 끝나면 한다고 하지 말고 선거 전에 하고 가라. 네. 그럼 국민은 손해를 안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법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저거는
디지털 집현전, 교육 이런 건 이광재가 저기에 전문가구나. 아, 저 주택 문제는 누가 전문가구나. 그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같이 우리가 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교육 문제를 같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되지 않는 거죠. 아. 그러면 국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 정치를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라이벌을 탁 국무장관을 시키니까 이야,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라이벌했던 하니까 퍽 버치고 우리는 상대랑 하면 죽일 놈. 제가 그래서 뭐 통합이라는 말만 꺼내면 예. 제가 엄청 깨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정치를 저는 성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통합하자는 거지 뭐 타협하고 무슨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시민운동을 하는 게 아니면 정치는 시민운동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끝이지만 정치는 원하는 걸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둘의 관계를 보면은 정말 어떤 사이예요. 근데 김종필을 DJP 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중정의 수장이었는데 중정을 만든 사람이. 그래 결국은 하는 거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지금까지도 우리랑 계속 같이 하지만 보수적인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썼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햇볕 정책 할 때 정주영 회장을 통해 소를 몇백 마리를 보내는 세계적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목을 끌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그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통합 얘기하면 그런 참 좋은 뜻이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저거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우리 이나 씨가 우리 뭐 끝으로 좀 우리 의원님께 청년 여성 청년을 대표해서 아니면 뭐 남녀를 떠나서 한번 저는 말씀을 그냥 좀. 개인으로 조금 오늘 1시간 정도 얘기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전 사실 의원님을 올 초에 한번 봤어요. 인사도 하고 명함도 받았습니다. 그때 딱 첫 인상,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다. 그거였는데 오늘 1시간 정도 얘기 나눠보니까 3가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있는, 일 잘할 것 같은, 그리고 지켜볼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라떼 있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 흉으로서 해주시죠. 네. 잠깐만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니 이거 이런 걸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이거. 생각이 있는 생각이 있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지켜볼 만한. 아까 그 1%로부터 정의 요원을 모아서 저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딱 적혀 있는데 여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우리가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부모님 문제도 해결되는 해결의 주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특히 저하고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이 꿈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수많은 나라에 여행을 해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꿈을 우리가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라는 그 돌덩이밖에 없는 나라가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몇 사람이 배 타고 가서 자유를 찾아 만든 사람들이 수백 년 만에 전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도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봤잖아요. 일본 정상회담은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을 얘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힘든 거를 우리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바꿔요.
바꿔서 국가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제 국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은 못 사느냐. 이제 국가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해야 신은 우리 곁에 다가올 겁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는데 애들아, 형 믿어봐. 형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형 한번 믿어봐. 이거 편집 없이 가는 겁니다. 예? 다시 그런 할게요. 말씀 좀 담백하게 청년들에게 담백하게 한마디. 제가 진짜 50대인데요. 그 노력하는 50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도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20대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이빨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0대일 때보다 30대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플랫폼 정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요를 눌러야 별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눌러줘서 별이 되는 나라를 좀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형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의도는 이광재 형, 그 광재 형을 좀 제대로 좀 뜯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얼마나 잘 뜯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유튜버보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또 솔직한 모습으로 특히 아까 옛날 과거를 회상하시면서는 그 부모님께 감옥 갈 것 같습니다 할 때 순간에 제가 그 눈에 비친 눈물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노무현의 좌광재였나요? 우광재였나요? 우광재. 예. 우광재 좌이정 그 이광재가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을 별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빛나는 생각들을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대권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광재 의원을 모시고 돋보기 프레지던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